오늘의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미국 현지 날짜로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에서 바이든과 비교되면서 차기 대통령이다 라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 사건으로 주식시장은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산주와 원전주는 큰 상승세를 보여왔고, 바이든이 밀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는 주식들이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든 만나지 않든 만났더라도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딱히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하게 된 계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군사, 무기, 장갑차, 군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왠지 일론 머스크랑 같이 화성 가자! 이런 이미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회사가 어떤 매출로 일구어 나가고 있는지, 방사는 매출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97년 8월 1일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로 시작을 하고 2000년 3월에 삼성 테크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일에 한화로 매각을 했고, 그리고 2018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6가지 분야에서 매출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여기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이 두 분야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빼고 다른 계열사로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1번, 2번, 6번을 주 매출로 주력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여기 5번을 이렇게 각 매출이 잘 상승할 수 있게끔 전산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백업해준 느낌으로 매출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항공에서는 군수 및 민간용 항공 엔진, 그리고 그 엔진에 관련된 부품, 연료 이런 거를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이뤄내고 있었고, 그 비중은 여기 18.5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은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K9이라고도 하고 천무라고 하면서 자주포, 장갑차, 발사대, 지상 무기체계 이렇게 하면서 군수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은 여기 62.84%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매출 분야에서는 거의 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매출 관련해서 1.4%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연계될 수 있게끔 IT 서비스가 여기 6.85%로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로 봤을 때는 항공우주 분야가 꼴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이 방산 62.84%가 이렇게 이뤄내기까지 그전에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하나가 인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수되기 전해 2014년에는 삼성이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삼성이 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2014년도에는 엔진 부분, 여기서는 항공이 되겠죠. 항공 부분이 총 합쳐서 31.3%의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여기가 특수 부분이 방산이 될 거예요. 방산 부분이 24.6%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ICT 분야라든지 항공우주 분야는 없습니다. 삼성은 이때 그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일을 추가로 넣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및 수주 상황 보고 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수출과 내수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봤을 때 내수가 좀 더 크죠.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항공, 방산, 그리고 항공우주 이렇게 한번 알아볼까요? IT 서비스도 같이 알아볼까요? 항공 분야에서는 내수의 힘이 좀 더 강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방산 부분 보고 가실게요. 방산에서 여기 합계 한번 봐주실래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와, 증가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도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에 4%였는데 2023년에는 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 세계 정세, 세계 안보 분위기가 많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무기 수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한데 숫자로 봤을 때는 정말 예쁘네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IT 서비스를 보시면 거의 내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출에 대한 이 비중도 한 자릿수지만 성장률은 이렇게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조금 다르게 2021년에는 매출이 없습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 대한 숫자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여기서 제일 꼴찌였지만 그래도 얘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미래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금 변동사항 보고 갈게요. 여기서 봤을 때 2019년 말 43기에서 44기로 넘어갔을 때는 여기에 조금의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말부터 2023년까지에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주식의 총수를 보시면 표에 다양하게 나와 있죠. 발행할 주식 총수는 여기 2억 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발행한 거는 여기 8,550주입니다. 2004년 3월 자기 주식 무상 소각으로 해서 보통주 850주를 소각했다고 하고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고 2009년 2월 인적 분할로 보통주 2,387만 주가 회사 분할로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가 2015년도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삼성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인 2017년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소각을 한 거겠죠? 이렇게. 이거를 다 모두 합치니까 여기 250만 주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식 소각을 했다. 이 부분은 하나가 했다. 숫자 조금만 더 보고 가실까요? 재무제표 시작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유동자산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매출이 여기 들어가고 있구나. 매출 증가세가 유동자산으로도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부채가 숫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채를 유동자산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단기 차입금 갚고 사채 갚고 리스 갚고 그리고 매입 채권까지 갚을 수 있냐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채 비율이 어떤지, 얼만큼 가지고 부채를 기대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부채 쪽으로 집중해서 알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부채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80%였다가 286%였다가 317%. 성장성도 성장성인데 부채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17%였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성도 그만큼 좋아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 부채 비율에 대한 이자, 중도 상환 할 수 있을까? 이 점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현금이 들어와야 하는 이 일자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석에 재고자산 회전율 계산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출채권, 매입채권, 그리고 회전율뿐만 아니라 그 회전 일수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회전율, 여기 밑에 재고자산 회전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23년에는 2.9회였고 22년에 2.9회, 2021년에 3.2회. 2021년보다는 낮아졌고 22년에서는 높아지지 않고 유지는 했다. 재고가 많이 쌓이지 않게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과거니까 2023년만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2023년 기준으로 2.9회, 매출채권은 5회, 매입 채무는 4.5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일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고자산 회전 일수가 126일 만에 창고가 이렇게 손바뀜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매출채권도 73일 만에 돈이 들어오고 매입 채무도 81일 만에 거래처에 돈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매출채권에서 거의 2023년 기준으로 50% 이상 차지했던 게 방산 부분이에요. 방산 부분은 국가 대 국가 아니면은 내수면은 하나랑 국방부랑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쪽은 거의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채권이라고 할 만큼의 일수가 좀 많이 줄어들 텐데, 전 조금은 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2달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2달 반 정도 걸려가지고 조금 실망? 그런 생각이고, 재고자산도 126일이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 이 부분은 현대 로템이랑 약간 비교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27%의 성장률을 보였고, 증가세를 보였고,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 3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 30% 넘어가는 거 저 여기서 처음 봐요. 2021년에는 81%, 2022년에는 78%, 2023년에는 77%가 나왔습니다. 매출 원가가 줄고 있어요. 그쵸? 영업수익은 올라가는데 매출 원가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야, 뭐지? 그러면 우리 판관비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실게요. 2021년에는 11%였고요. 22년에는 1% 올라서 12%. 여기서도 12%. 판매 관리비는 유지하고 있다, 잘 유지되고 있다, 상승하지 않은 게 어디냐라는 비중입니다. 그럼 영업이익 너무 기대되는데요? 21년에는 5%, 22년에는 5.6%, 2023년에는 7.3%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점점. 우와. 5%였다가 2023년에는 7.3%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중이 어떻게 되지? 이 증가세 한번 알아볼까요?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갈 때 44%의 이익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 7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 그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께서 책에 이런 내용을 담으셨어요. 영업이익이 연 20에서 25%의 그 상승세를 보인다면 성장주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4%, 72%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성장주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50%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좀 불안하다. 그거는 판단을 잘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판단을 잘해야겠죠. 우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좀 더 깊은 생각으로 그래도 꼭 할지, 보류를 할지. 영업활동 흐름 여기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투자활동 흐름 마이너스입니다. 투자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재무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야지 좋은 거 아니었나요? 플러스면 나쁜 거 아닌가요? 좀 이자를 못 갚고 그 중도 상환하는 것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장주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은행을 통해서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채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도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성장주였잖아요. 그러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플러스는 저희가 지금 물이 들어왔어요. 지금 배 타고 있는데 물이 들어온 거 제가 열심히 노젓는 게 아니라 모터를 돌려가지고 열심히 더 돈을 벌어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다. 잘 갚고 있고 이자도 갚고 있고 그리고 상환할 거 자상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데 좀 더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부채 비율 317%의 숫자를 보고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대체 무슨 대출을 그렇게 빌렸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지? 무슨 대출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여기 주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은행 대출도 있고요. 공모, 사모, 그리고 리스도 있고 상환전환 우선주 부채라고 해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모라는 거는 뭐랄까요? 조금 낮게 말하면은 듣보잡한테도 돈을 빌리는 거고 사모 사채는 그냥 큰 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모으는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상환전환 우선주 부채가 조금 설명이 긴데 이거는 밑에 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보고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환전환 우선주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여기서 뒤에 있는 부채는 계정 과목 이게 분류되는 쪽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상환전환 우선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선주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갈게요. 우선주라는 거는 그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저희 돈 필요합니다.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선주를 주게 됩니다. 이 우선주는 보통주랑은 다르게 기업이 주주들한테 이익을 분배를 할 때 보통주보다 앞서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한다 했을 때 보통주보다 앞에 순서를 잡는 거죠. 그리고 보통주보다 조금 더 높게 배당금을 받습니다. 근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죠. 조금 더 받는 대신에 주총에 가서 저 이거 반대입니다. 저 찬성입니다. 하는 그런 의결권이 없습니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조금의 그 배당금을 더 받는다. 근데 보통주에 있는 주주들보다 앞서서 배정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의 맨 처음 상환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상환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돌려받는다는 뜻이에요. 투자자가 맨 처음 투자를 했을 때 우선주를 먼저 받고 상환 기간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 상환 기간 동안 이 회사를 지켜보는 거죠. 얘네들 이거 딱 보니까 주식이 별로 안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상환 기간까지 고민을 한 다음에 안 되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저 이거 원금이랑 이자율 쳐가지고 돈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환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개념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우선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환할 수 있는 이 기간도 같이 받아요. 상환하는 기간도 받고 전환하는 기간도 같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 전환한 기간 동안 이 회사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갖고 싶어요. 계속 갖고 싶어. 근데 우선주가 아니라 보통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주 이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주인데 주가 하락하면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이자 쳐서 이 회사가 일을 너무 잘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저 보통주로 바꿔주세요. 쉽게 차익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차익 해버리게요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부채라는 이 계정에 넣는 이유는 뭐냐면 국제회계 기준으로 부채로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상환이라는 얘가 튀어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투자금을 받아서
우선주를 줬어요. 회사 입장에서 상환 기간까지 너무 좀 조마조마해. 이 사람이 언제 나한테 돈으로 바꿔달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부채는 내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계정을 상환. 만약에 우선주 부채가 돼 있지만 이 사람이 보통주로 전환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본으로 계정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종속 기업 자회사 중에 SIA가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행한 건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는 어떤 조건에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했냐라고 봤을 때 우선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배당 됩니다. 근데 전환 청구 기간이 있거든요. 발행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을 드릴게요. 근데 발행하고 나서부터 4년이 경과한 날 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원금 더하기 4% 연복리 4%의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먼저 지급된 배당금은 차감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자동 전환 됩니다 라고 적혀 있고, 전환 비율은 1:1로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행을 했구나 라고 자세하게 읽어보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다른 대기업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RSU입니다. 이걸 한글로 풀었으면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청구권입니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청구권. 뭐 말이 이렇게 길고 어렵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 제한, 쉽게 팔 수 없습니다. 조건부, 근속 연수 채우세요. 주식 청구권. 이거 두 개 다 오케이 했으면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하면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스톡옵션이랑 다를 게 뭘까요?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스톡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샀는데 난 1, 2년 뒤에 팔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 2년 뒤가 흐르고 2배로 떡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차익을 얻게 되겠죠. 근데 같은 기간에 떡락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손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고점이다 판단이 되면 바로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주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한 게 RSU라는 제도입니다. RSU라는 거는 자기가 그 회사에 어느 정도 그 직급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을 팔았을 때 바로 팔 수가 없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보유 기간이 지난 다음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급을 받더라도 50%는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 50%는 그때 주가로 연계된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향후 몇 년 뒤에 팔아야 되는 주식이니까 그 주식을 크게 차익을 보려고 하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이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매출로 나타내는 겁니다. 매출이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겠죠. 이 회사 일 잘하네 하면서 투자자가 많이 모여들 테니까요. 그리고 회사는 이 직원에게 이 주식을 주기 위해서 자사주로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로 매입을 할 때 주주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자사주를 다시 성과급 그 주식으로 주면서 자사주 소각을 하지도 않고 한 번의 비용으로 줄 수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을 하고 서로 좋은 거죠. 그런데 주주는 어떤 혜택을 볼까요? 저는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의 수가 크게 유상증자하지 않는 이상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또이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댈 거는 직원의 능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 7월이다 보니까 1에서 3월 1분기에 그 실적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거 하나 매출 잘 나왔는지 체크하고 가실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4년 1분기 매출 실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조금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게 여기 중간이 23년이고 여기가 22년이거든요. 여기는 1년치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는 24년 1월에서 3월 본 사이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10% 늘었다, 뭐 5% 줄어들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셔도 되고 저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고 갈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일 맨 밑에 합계에서 전년도 합계 이 부분을 나누기 4를 하는 거예요. 나누기 4를 해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이 숫자가 지금 실적 1분기 실적보다 작다면 1분기 실적이 선빵했다면 오 잘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고 만약에 못했어요. 이 숫자가 좀 더 큰 겁니다. 나누기 4한 부분이 좀 더 크다면 왜 낮아졌지? 낮아진 이유가 뭐지? 이게 일시적인 주춤인가? 아니면은 뭐 이제 상승세 딱 찍고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는 이 단계인 건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기회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아졌을 때 좀 더 매수를 해볼까? 하면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기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죠. 1분기가 좀 더 작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해야겠죠. 왜 작아졌지? 그러면은 매출 비중이 컸던 방산 부분의 문제인가? 하면서 방산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기 4를 하니까 이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숫자보다 작네요. 그쵸? 그러면 방산 부분에서 큰 실적을 못 올렸다. 그러면 2분기까지 이어지려나? 2분기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방산은 끝인가? 트럼프 효과는 없는 것인가? 아니면 2분기에 트럼프 효과,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방산 부분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꼬리에 꼬리 물기 하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떠셨나요? 요약하자면 매출과 부채가 함께 크고 있는 성장주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이 온다면 다시 자사주 소각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보가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무기 수입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이제 끝나고 전쟁이라는 불안감이 끝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 군사적인 이 방산 부분의 매출이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 꺾이기 시작한 이 부분을 항공과 우주항공이 메꿔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고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같이 화성 가요, 열심히 해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미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서 응원하고 있지만 언제쯤 안정적인 매출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도란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막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굿이나 보면서 떡고물 챙겨서 그 떡고물을 주주들과 함께 나눠 먹는 기회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길어서 방산으로 가겠습니다. 방구석에서 산수 공부, 산이 너무 어려워.